79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 찾으셨죠? 정비구역 해제가 이번에 개정되었는데 좀 애매한 게 4월 23일 날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사항을 6개월 경과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이고 우리 시험은 26일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 중에 우리가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이 있는데 바로 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4번 찾으셨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 중인 주관개설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경과하고 추진 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그래 놓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동의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기본서에는 얘가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정비구역 해제가 쉽도록 과반수로 규정을 완화시켜놨는데 이런 개정사항이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비구역 해제는 시험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얘는 한 10회도 이상 해야만 정비구역 해제 사유를 정확하게 꿰찰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문제 풀면서 유형을 익히는 쪽으로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아예 손 안 대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81페이지 보시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니은번에 2번 사셨죠. 기존 건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새로 개정되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봐주십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계획에 따른 목적된 사업으로 개발해야 되지 엉뚱한 건축물 건축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만약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셨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6가지와 7번 중목의 벌채 식재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죽은 대나무 죽자입니다. 목은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중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허가라는 말 줄쳐놓습니다. 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등. 여기 등자는 구청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시군 구청장이 허가받고 7번 중목의 벌채, 식재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틀린 것 찾아라. 또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것 찾아라. 그렇게 시험에 내게 된다면 2번이 이번에 신설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7번 찾으셨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경작지란 말 동그래 놓습니다. 경작지의 임시 식재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경작지는 바로 농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경지에 관상용 중목을 식재하게 되면 농지에 관상용 중목을 식재하게 되었을 때 얘는 농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얘를 벌채하게 되었을 때 보상해야 되거든요. 경작지가 아닌 곳에 임시식재하는 것은 임시식재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정비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보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경작지에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조경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조경 사업 하는 사람이 조경 사업의 핵심인 나무를 벌채하거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분에게는 보상 없이 옮겨 심게 할 수 있다?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경작제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게 된다면 그때는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표정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어차피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82페이지에 시행 방법 찾았습니다. 여기 시행 방법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또 다른 패턴으로 시험에 나올 게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시행 방식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우선 주거 개선 사업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시행 방법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시행 방법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우선 주거 개선 사업 찾으셨죠? 주거 개선 사업은 다음 각호 하나의 방법으로 또는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혼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정비 기반 시설부터 확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 주거 개선 사업에는 단독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만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패턴이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하는 곳이 있다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저도 같이 투자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 등을 토지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4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추천놓습니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부터 복리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설 공급하는 방법. 그런데 이 주거개선 사업의 경우는 수용 방식도, 환지 방식도, 관리처분 계획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히 혼용,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 사셨죠? 여기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추천놓습니다.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환지 추천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또는 정비사업하게 되었을 때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아주 옛날 토지 건축물을 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면 사후 현물 보상 차원에서 새로 조성되는 땅을 주게 되는데 그 보상한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파악해 주시고 반면 관리처분 계획은 저 정비사업하게 되었을 때 토지 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토지 교환과 달리 건물도 교환 대상이죠. 그리고 정비사업 끝나게 되면 새로운 주택단지에 주택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토지 건축물을 새로 만들어지는 토지 건축물과 맞교환하는 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 형태를 법률 용어로 공용 환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당시에 15평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정비사업하면서 32평이나 25평 아파트 사후 현물 보상해준다고 하면 저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분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 저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개,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방식에서는 이전 고시 다음날 저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저 분양권이 이전 구입사업날 소유권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 소유권을 권리를 교환해 준 것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이라면 공용 환권 방식은 권리 교환의 준말이 되게 됩니다. 그 공용 환권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관리 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재개발 사업은 전부 환지 방식 또는 전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가능합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대신 주거 개선 사업은 환지 방식 일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일부 병행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혼용하여 할 수 있다. 이 말로면 드립니다. 혼용 가능한 것은 어디에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만. 재개발 사업은 뭐 아니면 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전부 환지, 전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만 가능하고 주거 개선 사업의 경우에만 혼용 방식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추정 놓습니다. 주택부터 오피스텔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실 게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면 오피스텔은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뭐도 만들 수 있다? 오피스텔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저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까지만? 30%까지만 건설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30% 줄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조합장이라고 하면 우리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오피스텔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거 돈덩어리입니다. 무조건 돈 됩니다.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아마 잠실 5단지가 대표적인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 바로 옆에는 오피스텔을 최대한 많이 만들 겁니다. 최대한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얼마까지만? 30%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오피스텔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만들어진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재건축일 때만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거 개선 사업 시행자는 벌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찾으셨죠? 우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 20명 미만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만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조합이 사업 시행자 되게 되면 이 조합에서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하고자 한다면 신문에 광고하고 자리 하나 마련하고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잘 보관해 놔야 됩니다. 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우리 카톡이나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모이자. 그리고 식당에 밥 한 끼 먹으면서 의결 안건을 제시하고 박수 3번으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부담 많이 든다? 거의 안 든다. 거의 안 듭니다. 그러면 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특혜인데 이러한 특혜는 공익사업에 인정하겠습니까? 사익사업에 인정하겠습니까? 사익사업에는 절대 인정하는 거 아니죠.
어디에만? 공익에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 시행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몇 명? 20명 미만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혜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기 추진위원회는 5명, 5명이라는 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비사업조합 차시였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은 닦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별표 3개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분명 시험에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되어 박스에 재개발, 재건축 차시였죠. 잠깐 보십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등은 시, 군, 구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때 주택단지 추천놓습니다. 공동택의 각 동별 동그려 놓습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 전체 동그려 놓습니다.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시정, 군수 등의 인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재개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법에서 토지 소유 형태는 주상공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5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10평 그리고 넉넉한 아파트 단지일 때 한 20평 정도가 대지 지분입니다. 반면 개발법에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10,000평, 20,000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법의 높은 숫자는 면적입니까? 총수입니까? 총수이고 반면 도정법에서는 사람이 많습니까? 땅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재개발조합을 설립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인데 1, 2, 3, 4를 뒤집어 놓으면 4, 3, 1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조합 설립 요건은 항상 뭐다? 4, 3, 2, 1로 정리해 놓습니다. 다만 얘는 언제 나왔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잘 나오던데요. 반면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단지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 재건축 사업 하면서 부득이하게 주택단지 아닌 곳이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 이거 모릅니다. 아무리 청수어람이라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은 같이 모르는 겁니다. 이건 한다 안 한다? 제키작. 어차피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더더구나 시험 날 필요 없고 작년에도 이거 제껴도 문제 맞추는데 전혀 지장 없었거든요.
432일만 알면 작년에 시험에도 잘 맞추시더라고요.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택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432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은 재개발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완화된 것이다. 강화된 겁니다. 재건축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는 때에도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에는 편하게, 그 편한 숫자는 무엇입니까? 1, 2, 3, 4를 집어넣은 432일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얘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파악해 주실 것은 하나는 공익사업이고 하나는 사익사업이라는 것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주시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432일은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이시,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으로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니은 조합원 사시였죠. 정비사업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동의 한자만 한다. 동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강제로 조합원 된다는 이야기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한 자만 조합원 되고 반대하는 자는 조합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은 자기 돈벌이 하겠다고 정비구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조합원 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번에 시험 나올 게 바로 나번입니다. 토기과일지구 동그라미 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추천 놓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후 가로 놓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재개발 추천 놓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가로 속에 상속 이혼으로 양도한 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상속 이혼 제외하면 매매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청와대에서 물러나신 대변인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부득이하게 그 상가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원인이거든요. 그분께서 구입하신 상가주택이 한 26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흑석동 뉴타운 사업을 통해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만들어진 아파트가 25평과 30평인데 30평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한 10억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원래 1:1 주택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히 분양 가격을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분에게는 아파트 2채를 줍니다. 그리고 이 주거 형태가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만들어지는 상가도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 가격이 10억이지만 얘가 거래되게 되면 한 16억에서 17억, 18억까지 고가거든요. 대출받은 것 얼마라고 아십니까? 하나 팔면 싹 정리되시고요. 그리고 30평 아파트와 월세 따박따박 잘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흑소동 달려가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투기 과열 지구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토지 건축물을 매매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고, 투기 과열 주간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토지 건축물을 매매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해 뭐 받아야 된다?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 받는 게 2단계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 사업시행 인가 받게 되면 3단계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3단계 절차는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고 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게 되는데 저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까지는 정비 구역이죠. 다음 날은 정비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투기 과열지구 안에 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관리 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부터 토지건축물을 예매한 자는 이전 고시한 날까지 조합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제한 기간은 3단계만 거래 제한 대상이 됩니다. 반면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시행자가 누구이다? 조합이고 저 조합이 설립 인가받게 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하는 때까지 분양권 거래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기사업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3단계 짧은 기간 동안만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결정 투기 과열지구에 있어서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대신 그분께서 투자하신 그 흑석동 뉴타운 사업은 빨리 진행되겠습니까? 35년 걸리겠습니까?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투자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셨는데 다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았다는 걸 알고 투자를 다 포기하시던데요. 그래서 이 직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 거래를 마치시더라고요. 며칠만 늦었다고 하면 그분은 완전히 세댈 뻔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개정되고 시험에 안 나왔던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개정되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 초계 대의원에 찾았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원아 게임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 임원, 선임은 어디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그것은 도정법이건 개발법이건 공통된 사안입니다. 바로 리얼번 조합임원 찾았습니다. 조합임원이 10월 달에 개정 시행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 보기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우선 가번입니다. 조합은 다음 각호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으로 둔다. 그래서 박스를 먼저 보십니다.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 동의를 넣습니다.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 1건, 1년 동의를 넣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5년 동그라미. 이들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 되고자 한다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거주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 요건을 갖췄을 때 임원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서 세 줄 올라가시면 이 경우 조합장은 조합장 동그라미 놓습니다.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모든 임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지금 84페이지에 리얼 조합 임원의 가번 찾으셨죠? 가번의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경우라고 하는 후단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 조합장만큼은 선임된 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모든 임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에만 적용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 철거할 수 있죠. 철거하게 되면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철거할 때까지는 조합장은 정비구역 안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번이 전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시험거리입니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초과, 100명 초과 추정은 없습니다. 100명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자본 찾으셨죠? 자본 찾았습니다. 자, 위에 안은 감사가 조직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안은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보셨던 내용이고 자본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입니다. 1. 미성년자 등 2. 파산 등 3번 금고 이상 시정 선고 4번 금고 이상 시정 선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각각 확인되시는데 이번에 개정된 게 바로 5번입니다.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는 몇 년? 10년 동원해 놓습니다.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 임원은 임명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회의원직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그 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선거권 제한된다? 5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결격 사유 가장 중요한 게 5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가 5년인데 이번에 개정된 조합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는 유일하게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전까지는 5년짜리의 결격 사유 기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이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연 자격 상실합니까? 다음날 자격 상실합니까? 다음날. 개발법에서만 다음날입니다. 도정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즉시 자격 상실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아마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저 결격 사유 10년 정해놓은 것은 처음 보거든요. 한 장 넘기십니다. 사업시행 인가력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되어서는 바로 3번에 정비사업비 예치라는 말 찾으셨죠.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동일해 놓습니다. 사업시행 인가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00분의 20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한다? 중단해야 된다. 얘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해버립니다. 반면 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성이 부족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재개발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얘는 사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 시행을 못할 상황이라면 지정개발자라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정개발자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닙니다. 공공이 아니라면 얘는 누구다? 민간입니다. 저 민간이 저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잘 할 것을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 못 믿으면 뭐 내야 되겠습니까? 돈. 그리고 이 돈의 성격은 시공보증의 성격을 가지겠습니까? 이행보증의 성격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시공이라는 말 이해되십니까?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사가 시행하는 자가 공사만 담당하는 자를 도급계약 체계로 공사 맡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시공보증과 관련되어서는 시자로 시작하게 되면 이 시자를 파자면 시호자 남지 않습니까? 그 시호자를 1, 2, 3, 4로 따지다 보면 숫자 3과 시공보증은 시자를 파자면 시호 나오지 않습니까? 1, 2, 3을 따지다 보면 2가 연결되겠습니까? 3이 연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총공사비의 30%를 시공보증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은 숫자 2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총공사비의 20%. 앞으로 시공보증은 얼마다? 30%. 이행보증은 20%. 지금까지 한 10번은 더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지정개발자는 공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공사만 맡긴 겁니까? 시행을 맡긴 것입니까? 시공입니까? 시행 맡긴 겁니까? 시행 맡긴 겁니다. 조합 대신 시행해봐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내게 하는데 그 돈은 예치금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이행 보증금의 성격 가지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20%를 내게 됩니다. 앞으로 돈과 관련되어서는 30 아니면 20%입니다. 시공 보증이나 말 보게 되면 그때는 3. 이행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때는 2.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찍더라도 정답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관리 처분 계획 찾았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해봤자 안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지금 하는 것만 잘 봐주십시오. 한 장 넘기시면 리어먼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사셨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선정되었다면 그 선정일부터 5년 동원해 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가 참 분양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대전, 대구, 부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어 있지만 세종시도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이거든요. 그 세종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좀 여유 자금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 대전 가서 새 아파트 분양 받으시고요. 그리고 대구는 전부가 투기과열지구이다.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이다. 대구 가본 적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저도 잘 일부만 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에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찾아가고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찾아가고 있는 곳은 우리 강 건너 하남위례지구가 제일 인기 좋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작년에 그 하남시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는데 분양 가격이 6억 후반대였는데 피가 2억 5천인가 2억 8천 나왔습니다. 그 돈 받고 바로 땡금 팔아버리셨거든요. 세금 얼마 냈겠습니까? 세법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절반 내셨다던데. 요즘 세법 잘 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하시다만 나중에 업 하실 때 그런 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한 1억 얼마가 생기시다 보니까 따끈따끈하게 요즘 생활하시고 계시던데 밥도 잘 사시고 막 그러시던데. 근데 우리 나중에 진짜 신혼부부라고 하면 특별 공급이 있거든요. 그 피가 붙는 곳이라고 하면 특별 공급 신청하셔가지고 프리미엄만 챙기고 나오더라도 그거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한 10년 뒤에 또 신규 아파트 분양 받으시면 되니까 청약 통장은 꼭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했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다시 하나 말씀드리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전국에 어디 설정되어 있다는 걸 대충 아십니다. 이 수업 들으시면서 돈벌이 되는 것 하나만 하시면 아마 1년 학원비 충당되실 아닙니다. 학원비가 더 아깝지. 예, 투기과열지구 잠깐 어딘지 아십니다. 그러면 이 투기과열지구에 간혹 집이 2개, 3개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속해 있는 재건축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뭔가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분은 또 따로 가지고 있는 주택, 그 주택이 재건축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5년 이내에는 그 투기과열지구 안에 아파트가 재건축 한달째라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에 재건축해서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해서 아파트 분양 받는 건 상관없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하면 똑같은 투기과열지구에는 몇 년 동안은 분양받지 못한다? 5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달인가 마지막 종합대책 발표했을 때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봐줘야 됩니다. 니은 찾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된 날부터 분양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이내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리언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서는 9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얘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는데 4번과 관련되어 90일과 60일이란 말 각각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관리 처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참 좋은 이야기 참 많지만 우리 옆에 페이지에 4번 주택 공급을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원칙 찾으셨죠? 원칙은 1주택만 공급한다. 그리고 예외입니다. 1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고 2번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는 경우 기억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추천오시고 조정 대상 지역 추천오시고 이러한 곳에는 1주택만 공급받는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가로 해놓으시고 3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가로 속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 각각 줄쳐 놓으시고 1주택만 공급받는다. 얘를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봐주실 게 있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에 따르게 되면 주택 하나 가지신 분에게는 1주택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집을 100개 가진 분에게도 주택 공급량은 몇 개만 준다?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기존 주택이, 종전주택이 몇 개 있다 할지라도 항상 공급받는 양은 딱 하나만 공급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밀억제 권역 아닌 곳이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는 경우라면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과밀억제 권역은 수도권에만 존재하는데 현재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과 그리고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합니다. 여기 수도권은 그 형태가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기준으로 북쪽이라고 하면 의정부라는 도시 있거든요. 그리고 의정부와 인천 그리고 남쪽으로는 수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현재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대학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억제 권역 안에 산업단지 조성한다, 대학 만든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는 2천만 넘게 살고 있는데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팔당댐입니다. 그러면 이 팔당댐에 흘러가는 하천이나 개천이 있을 겁니다. 그런 주변일 때는 모두 자연보전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하천 주변에 공해공장을 만들어서 하천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하면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상수원 제대로 공급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아직 현지 답사 못했지만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거든요. 용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얘는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만약 이곳에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고 건축허가 받게 된다면 이 정권에서 큰 특혜를 하나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좋은 일 해줬죠. 아, 회장님 빼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공장 인허가 내주게 된다고 하면 아마 SK에서는 이 정권에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계시길 평택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100조 들여 만들고 있는데 얘는 자연보전 권역과 자연보전 권역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어디?
성장 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것을 대충 이해하셨다면 경기도 어디부터? 의정부부터 경기도 남쪽에 어디까지? 수원까지가 과밀억제 권역이고, 이 과밀억제 권역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아파트를 10개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아파트 몇 개 준다? 3개 분양권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밀억제 권역 아닌 성장관리 권역이나 또는 지방 도시에 재건축 사업 하게 된다면 그때는 몇 개? 10개 가진 분에게는 분양권 10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별히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1주택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1인 1주택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건축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 인정하지만 이 재건축 사업하는 곳이 어디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1개만 공급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과밀억제 권역은 시험 내기가 참 애매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이 과밀억제 권역을 인식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 계신 분은 과밀억제 권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역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기가 참 힘들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상관없죠.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이 가미되었던 지문을 좀 정리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택공급과 관련된 최근 개정 사항을 저렇게 꼭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말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장 넘기시면 넘기시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효과 찾으셨죠? 효과에 철거란 말 찾으셨죠? 1번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기존 건물 철거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이후부터 철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은 27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인데 잠깐만 확인해 놓습니다. 사업 시행 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의 동의, 소유자 동의 추천없습니다. 시장 군수의 허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추천없습니다. 해당 건물 철거할 수 있다. 기억 그냥 지나가시고 니은 우범지대와 우려라는 말 찾으셨죠? 우범지대와 우려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기억 안전사고 우려라는 말도 나중에 천천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사업이 30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고치질 못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10년, 20년 방치되었다고 하면 이제 그 건물에는 사람 산다 안 산다? 빈집이 되어버립니다. 그 빈집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 전부 철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철거되게 되면 이제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이거든요. 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빈 건물이 몇십 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기 전에 이 건물 소유자가 동의하고 그리고 시, 군,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허가를 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관련되어 시, 군, 구에 항상 비치 보관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거든요. 건물은 실제상 없어졌다지만 건축물 대장인 공부상 존재한다고 하면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건물 철거하고자 한다면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누구?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의 허가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 건물 없어졌지만 뭐만큼은 계속 보관해달라? 건축물 대장 보관해달라. 대장만 있다고 하면 건물, 토지 동시에 소유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27회 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봐놔야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요것만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4번 소유권 이전 고시 찾으셨죠? 바로 리어머니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 그 내용을 당의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고시한 후 이를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 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이 고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이죠.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하나 권리 얻게 되면 하나 소멸돼야 되죠. 종전 토지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소멸된다? 이전 고시 당일 소멸하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고시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환지처분 공고와 똑같다라고 생각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청산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우리는 5년이라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는 게 도정법이었습니다. 근데 2시간 정도에 끝냈는데 원래는 한 8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2시간이건 8시간이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문제만 좀 많이 잘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